세계 최강국의 자신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위비를 줄여야 한다. 한국 대통령의 그 한마디에 백악관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당연히 굴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절은 거듭됐고 협상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 한국.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내민 카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숫자와 데이터였던 겁니다. 순간 방 안의 모든 계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연 무엇이 미국을 완전히 경악시켰던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카터입니다. 67세의 전 미국 상무부 부장관을 지냈고 현재는 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40년을 보내며 미국 정부의 핵심 정책을 만들어 왔죠. 그날 아침 국무부 브리핑룸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긴급 브리핑이라고 했는데 담당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뭔가 큰일이 터진 것 같았어요. 에드워드 부장관님, 어제 한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브리핑 담당자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한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위비를 줄여야 한다고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주는데 오히려 돈을 덜 내겠다는 소리였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죠. 분명히 번역 오류겠네요. 한국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고개를 저으며 다시 한번 확인해줬어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거든요. 브리핑이 계속되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와 데이터까지 제시했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치밀하더군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당황했어요. 40년간 워싱턴에서 일하면서 한국은 늘 같은 존재였거든요.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보호 아래 성장한 나라. 경제 발전도 미국 덕분에 이룬 나라라고 당연히 여겨왔습니다. 이상해요. 한국이 왜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황당하다는 표정들이었죠. 한국이 뭘 믿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한테 어떻게 할 건데?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이 함부로 이런 발언을 할 나라가 아니거든요. 외교적으로 신중한 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소 사무실로 돌아와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방위비 분담금 현황부터 한미동맹 구조, 주한미군 배치 상황까지 모든 걸 다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자료들은 모두 미국 관점에서 작성된 것들이었어요. 진짜 한국의 입장은 뭘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밤이 깊어가면서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이 미국 보호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문득 몇 년 전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만났던 한국인이 떠올랐어요. 이석진이라는 전직 공군 장성이었는데 한국의 방위산업과 군사정책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었거든요. 그때 대화가 꽤 인상적이었어요. 이석진 장성님께 연락해봐야겠어요. 저는 책상 위 명함함을 뒤져서 이석진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뭔지, 한국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이석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한국의 입장을 정확히 듣고 싶다고 썼어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40년간 워싱턴에서 일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 다시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아침 풍경이 보였습니다. 포토맥 강 너머로 펜타곤이 멀리 보이더군요. 미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건물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늘따라 그 건물이 다르게 보였거든요. 과연 우리가 세계를 다 알고 있는 걸까? 커피를 마시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국의 당당한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근거가 있을 거예요. 함부로 그런 말을 할 나라가 아니거든요. 점심때쯤 이석진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워싱턴에 출장 와 있다며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3시 저는 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 한적한 회의실에서 이석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이는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죠.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문이 열리며 이석진이 들어왔습니다. 55세의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인 분이었어요. 몇 년 전보다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이더군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한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줄여야 한다고 했던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석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서류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부장관님, 혹시 한국이 현재 얼마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저는 대략 절반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석진이 내민 자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77%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77%라고요? 그럴 리가 없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보호하는 나라가 이렇게 많이 낸다고요? 이석진은 차분하게 자료를 펼쳐 보여줬어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구조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운영비 전체가 연간 약 22억 달러인데 이 중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이 약 17억 달러라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정말 77%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럼 미국은 겨우 23%만 내는 건가요? 이석진이 더 놀라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미군 주둔비 분담 현황이었어요. 독일은 18%, 일본은 50%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만 77%죠. 저는 의자에 푹 주저앉았어요. 독일이 18%라고요? 일본도 50%인데 한국은 77%나 된다는 겁니까? 이석진이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어요. 독일 내 미군 기지 운영비, 일본의 오모이아리 예산, 한국의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40년간 워싱턴에서 일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몰랐다니요. 이석진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니에요. 다만 미국 관점에서만 보셨을 뿐이죠. 정말 그랬어요. 저는 늘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준다고만 생각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한국이 이렇게 많이 부담하고 있었다니요. 이석진이 마지막 자료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부장관님, 이제 한국이 왜 당당할 수 있는지 이해되시죠? 77%라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당당한 태도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거죠. 저는 눈앞이 아득해지며 머리를 싸쥐었습니다.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겁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3배나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니요. 그럼 대체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이석진과 헤어지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워싱턴의 무지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거든요. 자료를 대조하며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을 제대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워싱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연구소로 돌아와서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이석진이 보여준 숫자들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나하나 대조해보니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77%를 부담하고 있었고 독일과 일본은 훨씬 적게 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워싱턴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커피를 마셨어요. 40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 다시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화이트하우스와 의사당 건물들이 불빛에 빛나고 있었죠.
미국의 권력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불빛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우리가 정말 세계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 77%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다니요. 오히려 미국이 더 내라고 요구해왔는데 말이에요. 이제 한국의 당당한 태도가 이해됐어요.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거죠.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 보일 것 같았어요. 이석진과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77%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라운지에서 오랜 동료인 마리아 벨라르디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리아는 60세의 이탈리아 출신 국제무역 변호사로 저와 함께 20년 넘게 일해온 절친한 동료예요. 국제협상 분야에서는 워싱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 중 한 명이죠. 라운지 한쪽 모서리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제가 지난 며칠간의 충격적인 발견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이 77%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마리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77%요? 그럼 독일이나 일본은 얼마나 내는데요? 독일은 18%, 일본은 50%입니다. 마리아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국제협상 전문가로서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금세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독일은 18%, 일본은 50%. 그런데 한국이 77%라니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불공정의 상징이에요. 마리아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워싱턴 정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라운지를 둘러보며 저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의 실상을 모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들은 아직도 한국을 보호받는 나라로만 본다네요. 제 말에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그랬거든요. 워싱턴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늘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이 도와준 나라, 경제 발전도 미국 덕분이라는 식으로만 얘기했으니까요. 마리아가 스마트폰을 꺼내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놀라운 표정으로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세계 6위 방산 수출국이라는 내용이었죠.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첨단 무기들을 수출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세계 6위 방산 수출국이라고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다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마리아가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며 감탄했죠. 한국의 방산 기술력, 경제 규모, 군사 능력까지 모든 게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보니 한국이 더 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야말로 터무니없는 것이었군요. 정말 그랬어요. 이미 77%나 부담하고 있는 나라에게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게 말이 되나요? 오히려 한국이 부담을 줄여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였죠. 라운지에 앉아 있으면서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 싱크탱크 연구원들, 로비스트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국의 진실을 알고 있을까요? 마리아와 저처럼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워싱턴이 이렇게 무지한 상태에서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게 무섭지 않나요? 마리아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20년 넘게 국제 협상을 해왔는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몰랐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한국의 협상 방식을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데이터와 논리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협상 강국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면서 저희 대화도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워싱턴의 무지함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깨달았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워싱턴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한미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한국에 대한 워싱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이죠. 77%라는 숫자가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어요. 워싱턴의 뿌리 깊은 편견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마리아와의 대화 이후 며칠이 더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답답한 기분이었죠.
워싱턴의 보고서와 자료들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직접 가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개인적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거죠. 이석진에게 연락해서 한국의 산업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고 말했더니 부산의 조선소를 추천해줬습니다. 특히 김영호라는 분을 소개해줬는데 70세의 전직 부산조선소 소장이라고 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곳곳에 보이는 공장들,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제가 알던 한국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부산역에 도착해서 김영호를 만났습니다. 70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장한 체격에 눈빛이 또렷한 분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조선소에서 일한 흔적이 거친 손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부장관님, 멀리서 오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호의 첫 인사가 따뜻했어요. 저희는 부산항 근처의 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영호 소장님, 한국의 조선업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영호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부장관님, 제가 처음 조선소에 들어간 게 1970년대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영호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고 했어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의지만큼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외국 기술자들한테 배우고 실패하고 또 배우고 했어요. 김영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부산항을 바라보며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저 바다에 떠 있는 배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됐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항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배들이 떠 있었거든요. 그게 모두 한국 기술로 만든 거라니요. 김영호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린 배를 만들던 손으로 이제는 세상을 지키는 무기를 만들고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소에서 무기를 만든다고요? 조선 기술이 방산 기술로 발전한 겁니다. 큰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탱크나 장갑차도 만들 수 있어요. 김영호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정밀한 용접 기술, 대형 구조물 제작 능력, 복잡한 시스템 통합 기술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이 K9 자주포나 KF-21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하나 배우고 익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김영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평범한 노인이지만 한국의 산업 발전을 몸소 경험한 산증인이었거든요. 그의 거친 손에는 한국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카페를 나와서 실제 조선소 근처를 걸어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고 있었어요.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부장관님,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김영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곳에서 저는 워싱턴에서 느낄 수 없었던 한국의 진짜 모습을 봤거든요. 단순히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선 나라였어요. 부산에서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던 거죠. 김영호와 헤어지며 저는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소장님 덕분에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부장관님도 이제 진짜 한국을 보셨으니까요. 김영호의 따뜻한 미소가 마음에 남았어요. 평범한 한국인의 자부심과 땀방울 속에서 저는 감정적으로 깊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만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워싱턴에 폭탄 같은 소식이 터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반도체와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저는 급히 백악관 브리핑룸으로 달려갔죠. 브리핑룸은 기자들과 정부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이 예상보다 훨씬 강경했거든요. 한국이 미국을 이용해왔다.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해왔다. 브리핑 담당자가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데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지난 며칠간 한국에서 본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발언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 수 있었거든요.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 가능했어요. 이번엔 한국이 항복할 수밖에 없을 거야. 25% 관세면 한국 경제에 치명타지.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김영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분의 자부심과 한국의 실력을 직접 봤으니까요. 그날 오후 국제경제연구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안을 예측해보는 자리였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결국 굴복할 거라고 봤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다른 선택권이 없죠. 반도체와 자동차는 한국의 핵심 산업인데 25% 관세를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과연 한국이 정말 굴복할까요? 부산에서 본 그 자신감과 기술력이 과연 허상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관세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7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확대와 수입 증대 계획을 제시한 거예요. 에너지, 항공우주,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대규모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마리아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마리아, 한국의 대응 봤나요? 지금 막 봤는데 정말 놀랍네요.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마리아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맞서 싸우는 대신 아예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 거였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게임의 판을 바꾼 거예요. 제 말에 마리아가 동의했어요. 한국의 전략이 정말 치밀했거든요. 관세로 손해를 보는 대신 투자와 수입 확대로 미국에게 더 큰 이익을 주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워싱턴 정가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의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조차 한국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어요. 700억 달러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한국이 정말 이런 제안을 할 줄 몰랐어. 저는 싱크탱크 라운지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한국의 대응에 놀라워했어요. 에드워드,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전략적으로 변했나요? 한 동료가 물어봤는데 저는 부산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김영옥가 말했던 것처럼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변해왔던 거예요. 다만 워싱턴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죠.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실제로 미국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삼성, 현대, LG 등이 잇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과 연구소 설립을 공표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강경했지만 700억 달러라는 숫자 앞에서 태도가 누그러졌어요. 미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한국이 정말 대단한 제안을 해왔다. 백악관에서 나온 비공식 발언이었지만 분위기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였어요. 저는 연구소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뉴스들을 정리하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거든요. 관세 위협을 받으면 보통은 방어적으로 대응하거나 보복 관세를 부과하죠.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더 큰 협력 방안을 제시한 거였어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전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저녁 풍경이 보였어요. 포토맥 강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정말 달라졌구나. 더 이상 미국의 압박에 그냥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관세 갈등은 한국의 승리로 끝날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워싱턴은 한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될 거라고요. 한국의 700억 달러 제안이 발표된 지 며칠 후부터 워싱턴에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제가 20년 넘게 지켜본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곳은 주요 싱크탱크들이었어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첫 번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숨겨진 진실과 불공정한 현실이었거든요. 저는 급히 보고서를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석진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한국이 77%를 부담한다는 사실, 독일과 일본의 낮은 분담률까지 모든 게 정확했어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장은 근거 있다는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며칠 후에는 CSIS에서도 비슷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재평가되는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의 실상이었어요. 역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브루킹스 연구소 복도에서 동료 연구원들과 마주쳤어요. 모두들 한국 관련 보고서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77%나 낸다는 게 사실인가요? 한 연구원이 물어봤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봤는데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정말 그랬어요. 워싱턴의 전문가들조차 기본적인 사실을 몰랐던 거죠. 의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한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특히 하원 외교위원회의 한 의원이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이미 충분히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데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공화당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들조차 한국의 700억 달러 제안에는 관심을 보였거든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정말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회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들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가 변화하는 한미 관계였죠. 참석자들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나라인 줄 몰랐어요. 700억 달러 제안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미나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거든요. 세미나가 끝나고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저는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지난 40년간 제가 한국을 어떻게 봐왔는지 말이에요. 늘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 경제 발전도 미국 덕분인 나라라고만 생각했었죠. 내가 얼마나 오만했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무지와 편견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날 저녁 마리아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워싱턴 다운타운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에드워드, 요즘 워싱턴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죠? 마리아가 먼저 화제를 꺼냈어요. 정말 그래요.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게임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리아의 말에 저도 동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했는지도 깨달았죠. 마리아, 솔직히 부끄럽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정말 그래요.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기본적인 것도 몰랐으니까요. 저희 대화를 들으며 레스토랑의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게 들렸어요. 워싱턴 전체가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포토맥 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 저는 다짐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더 겸손하고 정확한 시각을 가져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 한국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워싱턴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미국 싱크탱크들, 한국 입장 지지, 미 의회에서도 한국 지지, 목소리 같은 헤드라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더 이상 과거의 편견에 갇혀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워싱턴이 변하고 있었고 저도 함께 변해야 했습니다. 워싱턴의 변화를 지켜본 지 한 달 후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을 접했어요. 한국 정부가 전자권 전환 문제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이는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였죠.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이었어요. 이석진이 국방부에서 특별 브리핑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분위기는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에서부터 자신감이 넘치는 느낌이었거든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당당했습니다. 서울 국방부 청사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첨단적이었죠. 보안 검색을 거쳐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석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에드워드 부장관님,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석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실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종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부장관님, 한국이 왜 전자권 전환을 방위비 협상과 연계했는지 아시나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전자권과 방위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석진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한국형 삼축 체계가 나타났습니다. 킬체인, KAMD, KMPR이라는 복잡한 영문 약자들이 보였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자주 국방 체계입니다. 킬체인은 선제 타격 체계, KAMD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MPR은 대량 응징 보복 체계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런 첨단 방어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했다니요. 정말 놀랍네요. 이 모든 걸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나요? 맞습니다. 지난 20년간 꾸준히 개발해온 결과입니다. 이석진이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어요.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는 순간 선제 타격하는 체계였고, KAMD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였습니다. KMPR은 공격받을 경우 대량으로 응징하는 보복 체계였어요. 이 삼축 체계가 완성되면 한국은 스스로를 완전히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거라니요. 미국도 부러워할 만한 첨단 체계였거든요. 그럼 더 이상 미군의 보호가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이석진이 잠시 침묵하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우린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지키는 동맹입니다.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죠. 이석진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한국이 정말 완전히 달라진 나라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권 전환을 요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스스로 지킬 능력이 있는데 왜 다른 나라의 지위를 받아야 합니까? 이석진의 논리가 완벽했어요. 한국이 이미 자주 국방 능력을 갖췄다면 당연히 자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가져야 하는 거였죠. 회의실에서 나와 서울 시내를 걸어봤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빌딩들이 웅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 일어선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감탄했어요. 한국은 이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해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이석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부장관님, 이제 한국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석진이 물어봤는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보입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는 정말 다르네요. 그동안 워싱턴이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이석진의 말이 맞았죠. 우리는 정말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진정한 자립을 목격한 하루였거든요.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지키는 동맹국이라는 이석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한미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이 주도하는 변화였습니다.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할 일이 많을 것 같았어요. 이 모든 변화를 워싱턴에 정확히 전달해야 했거든요. 한국은 이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2주 후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한미 관세 협정이 공식 체결된 거예요.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서명식에 저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협정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관세는 완전히 철회되고 대신 기술과 표준 분야의 새로운 동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오늘은 한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던 분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서명식이 끝나고 저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와 간단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로서 이번 협정에 대한 의견을 묻더군요. 한국이 보여준 협상 전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모범적인 사례죠. 제 발언이 그 다음날 신문에 실렸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언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이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협상 강국의 모델이라며 한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CNN과 폭스뉴스조차 한국의 전략적 사고를 칭찬하는 보도를 내보냈어요. 저는 연구소 사무실에서 이런 뉴스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언론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마리아가 축하 인사를 하러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에드워드,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몇 달 만에 워싱턴 전체가 바뀌었어요. 정말 그래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인식을 바꿀 줄 몰랐어요. 저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77%라는 숫자에서 시작된 여행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번 협정 체결을 크게 보도하고 있었어요. 특히 부산에서 진행된 거리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면에 김영옥가 나타났죠. 그 따뜻한 미소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해졌구먼. 이제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됐어. 김영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목이 메었어요. 그분의 자부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카메라가 부산항을 비추는데 태극기가 바람에 힘차게 휘날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국무부 브리핑룸에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을 때의 충격, 이석진에게서 77%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의 놀라움, 마리아와 함께 한국의 실력을 확인했을 때의 감탄, 부산에서 김영호를 만났을 때의 감동, 그리고 서울에서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을 목격했을 때의 경이로움까지.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내가 본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강국이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어내려갔죠. 40년간 워싱턴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큰 인식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백악관과 의사당, 링컨 기념관까지 모든 건물들이 불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미국의 권력 중심지였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정말 변하고 있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감개무량함을 느꼈어요. 한국이 보여준 변화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성장이 아니었어요.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였거든요. 며칠 후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새로운 한미 관계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도 발표자로 참석했어요. 한국은 이제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파트너입니다. 제 발표를 들은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워싱턴의 인식이 정말 완전히 바뀐 거였거든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포토맥 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죠. 저도 이 강물처럼 변화의 흐름에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이석진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감사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고 저도 그 변화의 한 부분이 되고 싶었거든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진정한 파트너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던 그 모습이 계속 눈에 선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